네, 11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로부터는 좀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안도의 어떤 한숨도 쉬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시장이 골고루 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아니잖아요. 네.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딱 일주일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1월 말에, 근데 11월 30일 날 장이 많이 하필이면 좀 빠질 때 이게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와 겹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다시 15번째 변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위축된 어떤 12월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6월 달부터 자꾸 내려왔었습니다. 5개월 연속 내려왔었는데 저는 보통 어떤 데이터에 조금 집중을 했었냐 하면 월말 약세는 대부분 월초 강세로 갔었어요. 7월달, 8월달, 9월달. 아이러니하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갔었고 가장 큰 그림에서는 오미크론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항상 시장에는 많은 악재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역시나 파월 의장, 그러니까 금리 쪽에 더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아요. 긴축이라는 이슈. 자,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바로 뭐 지금 보면 연속 일수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역대 올해 기준으로 1월 달 못지않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쉽게 어떻게 보면 뭐 흔들림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온도차가 11월 달은 뭡니까 뭐 메타버스 NFT 게임 잘 갔다가 그쪽은 지금 12월 접어들어서는 기지개 한번 피지 못하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는데 또 현대차 쪽은 뭐 자동차 움직이지 않고 예, 그러니까 거의 또 어떻게 보면 어느새 삼성전자가 77,700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어떤 기사가 지금 나왔었냐면 11월 달에 정권 관련 기사에 많이 노출된 것 중에서 삼성전자에 지친 개인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상승한다. 네,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기준으로 11월 달에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고요. 물론 매수 1위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만은 절대 금액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12월 접어들었어도 주간 기준으로 벌써 2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지수 관점에서는 아마 외국인의 그 IT 대형주 매수가 오미크론을 누르고 간다.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삼전 하이닉스 얘기하셨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냐? 뭐 사실 뭐 지금 목표가들 상향하고 있잖아요. 또 증권사들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지금 9만 원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그 8만 9만 원 왜 매기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기준이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제일 쓸데없는 게. 그렇죠. 사실 의미는 없는데. 우리 심리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투자할 때 묻거든요. 이 주식 얼마까지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에 한 6명 이상이요. 그냥 절대 라운드 피규어에 본인의 목표가를 세우더라고요. 그냥 나는 10만 전자 볼 거야. 아니면 다른 종목 같은 게 나는 현대차 30만 원 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할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제일 버리셔야 돼요. 차라리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 99,900원 볼 거야. 이렇게 보면 조금 투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돌려서 말하냐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비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논리인데 분석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저평가 받았던 구간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8년도 반도체 초슈퍼 호황 때 말이죠. 그때 삼성전 PR이 3, 4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연간 뭐 대략 한 40조, 50조 나오니까 대략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뭐죠? 계산기로 분석하면 삼성전자는 분석 좀 비싸다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증시와 모든 글로벌 뭐 IT 관련주 이런 거로 또 상대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걸 연도 분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18년도 연도 분석과 2021년도 연도로 계산하게 되면 2021년도 훨씬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18년도에 삼성전자의 고평가 저평가를 지금 논리에서 가져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삼성전자 비쌉니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일단은 내려놓자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또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저 2주 전에 여기 와서 큰 소리 빵 쳤습니다. 맞아. 그랬어요.
아니 뭐 적극적인 매수는 솔직히 같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삼성이 갖고 가셔야 된다고 하이닉스 가져가셔야 된다고 이미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뭐죠? 테일리시 확정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발빠른 행보가 있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반도체 현물 가격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시장에서 이제 좋게 본다는 것이 또 메타버스 열강이 나오다 보니까 그 결국적으로 반도체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그림으로 보면 자 반도체 하이닉스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들어갔습니까에 대한 저 의견은 of course. 네. 그럼 지금 사도 될까요? 그렇죠.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디를 사는 게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도체만 보면 하이닉스. 하이닉스. 근데 아마 12월 달은 주가 상승 탄력 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약간의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배당 수요를 노린 매수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작년에는 고 이건희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작고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9조 원에 넘는 특별 배당을 지불하면서 연말에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그건 없겠지만은 배당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커지는 게 좀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보면 시장에서 어떤 게 움직이냐면 중소형주 쪽에서는 스마트폰 관련주가 움직여주고 있어요. LG전자가 한국에서 빠진 부분을 삼성이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움직이고 다시 스마트폰 관련주가 움직여요.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연초 1월 효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제 당장 생각보다 시간이 빨라요. 2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갤럭시 22가 나올 거고. 그죠? 네. 그런 관점이 가기 때문에 또 1월 효과는 보통 CES와 연동이 되거든요. CES, 가전 박람회. 그럼 LG전자 같은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디스플레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면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만약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 이제 또 한번 가보자 하시는 분이라면 예, 약간 삼성전자의 비중치를 하이닉스보다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참 저점에서도 상당히 좀 올라온 상황이죠, 지금. 네, 한 9만 원대 초중반에서 12만 원대니까 그렇죠. 네, 많이 왔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는 이 상황,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혹은 그 뒷단, 소부장주, 네. 후공정업체들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중소형주 이게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하느냐를 좀 정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 관련 분들 영상도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 트리거와 포인트는 바로 앞으로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DRAM 가격의 반등세 아니면 이제 뭐 DDR5의 전환 또는 뭐 이제 주요 팹리스 업체들의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팹리스 업체들의 이제 새로운 버전, 넥스트 버전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시점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반도체 말씀하신 그런 반도체 소부장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자 발표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발표 전후. 그러니까 지금 또 보게 되면 이미 이제 11월 지금 12월 접어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에서 가격이 먼저 올랐었거든요. PSK라든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지가이패스 이런 종목들. 근데 이거는 뭐였냐 하면 DDR5의 전환이라든지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다시 조금 움직이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주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텍사스 테일리시에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럼 확정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약간 12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기 좋을 거예요. 12월은 통상적으로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조금 강합니다. 그러니까 월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탄력성이 움직이긴 하는데 약간 아마 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폭만 놓고 보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여봤자 뭐 2, 3% 움직이니까 좀 간지러울 수 있는데 거꾸로 2, 3%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큰 돈을 쌀 수가 있고요.
중소형 개별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변동성은 좋지만은 정말 큰 돈을 넣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도 있거든요. 변동성. 코스닥 지수는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대형 IT주의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뀔까에 대한 이슈는 대부분이 연말 연초로 갈 때 패턴이 바뀝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지준율 네. 인하라는 이슈가 있었죠. 이건 네. 물론 이제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위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부동산 섹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헝다 네. 파산 이미 됐고 확정이 된 걸로 거의 얘기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리 조용할 리가 없는데. 네.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주말 넘기면서, 야, 헝다 이거 또 뭐 파산한다더라. 또 헝다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아니, 왜냐면 이미 디폴트 벌어졌잖아요. 헝다는. 네. 그 미국 부채, 저 달러 부채. 그렇죠. 헝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헝다 그룹 자체, 에버그란데가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에 맞긴 맞습니다만은 또 제2, 제3의 헝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뭐 기업명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부분 하나에 이제 헝다가 워낙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부분 자체는 중국의 어떤 부당성 가격이라든지 규제 강도에 따른 어떤 노이즈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뭐 예전에 한번 많이 언급하셨겠습니다만은 아까 뭐 파벌이 다르다. 출신이 다르다. 시진핑과 헝다 쪽에서. 상하이방이다. 네, 뭐 상하이방이다. 이런 말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개 일리가 있어요.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알리바바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때는 마윈 회장의 뭐 갑자기 잠수설도 있었고 길들이기 시진핑의 길들이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12월 접어들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뭐 경기 부양이 아니고 규제 완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중국이 어저께 기습적으로 원래 사실 헝다그룹 이슈가 11월 말에 좀 나올 때 약간 뭐 중국 은행들이 좀 개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라든지 일부 중국 간부의 보도는 있었지만은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빨리 대응할 줄은 몰랐어요. 주말에 바로 직업 준비율 50bp 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대략 위안화 기준으로 1.2위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1위안당 185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00조 정도를 시중에 푸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또 내렸어요. 중국 기준금리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장중에 재대출 금리를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지금 이제 그 경제 성장도 5%가 꺾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부양 쪽으로 아니면 규제 완화 쪽으로 그림을 가는 거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잠깐 CG가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가 다음 주 16일 D-Day라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미국이 지금 연준에서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지금 11월 달부터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 귀 쫑긋 들으셔야 돼. 11월 달부터 월간 1,200억 달러의 테이퍼링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환산 스케줄 8개월이니까 월 150억 불. 근데 지금 연준이 어떻게 그림 가냐? 이거 반으로 땡기겠대요. 그럼 빠르면 3월에 끝나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야 이거 점도표상에 지금 하퍼 18명 중에 9명 이상이 인상에 점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라 그럽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번 12월 마지막 금리,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보면 금리 기조를 사실은 2019년도 12월 달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빵 터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 이 표는 뭐냐 하면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게 30년입니다. 30년. 맨 위에가 미국 다우지수의 199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미국 지수의 추이고요. 밑에 있는 게 미국의 연준의 페더럴 연준 기준금리의 추이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과거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 이거 너무 옛날 이야기잖아. 그때와 지금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인플레이션 다 최고가인데 30년 전 데이터인데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추이만 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추이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구간과 올리는 구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 다우도 같이 내렸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금리를 제 보면 2008년도에 급격하게 이제 리만 사태란 게 있었습니다만은 급격하게 똑같아요.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딱 터지니까 이 마우스를 좀 해드릴까? 그죠? 2008년
리만 사태가 떨어지니까 거의 제로 금리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그 2015년도까지 이제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2008년도에는 사실 금융위기와 함께 미국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한 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게 됩니다. 이게 향후 5년 동안 유럽 재정 위기로 가져가게 되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2015년도까지 금리를 저금리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16년도부터. 근데 정시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이 딱 요 행국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 돈을 풀면서 기습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올해 정도에 뭐 예전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1년 이상 금리를 동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그런데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특집 방송 꼭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만 딱 올리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연준이. 그럼 생각보다 강한 랠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올리기 전에 계속 누를 거예요. 그럼 그걸 역으로 해석하시면 이미 우리가 지금 벌써 여름부터 봐왔어요. 미국 증시를. 훅 빠졌는데 8월 달 볼 생각해요. 8월 달 왜 빠졌느냐? 국채금리 트위스트. 우리나라 주식이 이거 이제 가려 주셔도 돼요. 우리나라 주식이 8월 달에 한번 휘청했습니다. 광복절 전후에. 그게 왜 빠졌었냐면 그때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뒤집힐 듯 하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상 해가지고 폭락시켰던 거예요. 근데 왜인걸?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건 이제 다우 지수잖아요. 네. 나스닥 지수도 같은 그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나스닥은 조금 이 친구보다 민감하죠. 그러니까 방향은 같아요. 금리... 전체적인 방향은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 저도 잠깐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건 맞는데,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치주 강세, 성장주 약세 이 공식으로 하게 되면 주식 어렵다고. 왜? 21년도 증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이 가치줄까요, 성장줄까요? 애플 아직까지는 성장주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애플은 신고가입니다.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그 자본이 넉넉하고 돈을 잘 버는 네. 성장주들, 기술주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지금 돈은 못 벌지만 기대감이 있어서 많이 오른 주식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주식들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런 거죠. 금리가 오르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게 무조건 뭐 다 오르느냐. 그렇지가 그렇죠. 않죠. 네.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 2008년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충분하게 이제 매크로 지표는 좋아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잖아요. 수출 지금 600억을 찍었다. 매크로 지표는 좋아지는데 거기서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버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월간 수출 600억 달러 나왔다고 정부에서 큰 소리 확 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 중소 대기업들, 반도체, 석유화학 이쪽의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중소형 업체들은 원자재 값이라든지 가격 증가를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빚 좋은 배설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투자가의 관점이잖아요. 투자가의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큰 노이즈가 왔을 때는 확실히 현금성 자산이 있고 성장이 확실한 기업들 쪽에서는 더 강한 랠리를 쏴주는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놓고 분석하게 되면 아까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야 금리 올리니까 지수 올라가더라. 근데 그걸 그 중심을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는 섹터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오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지 못하는 네. 기대감만 있는 어떤 그런 기술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거죠. 네,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우리가 이거 뭐 정책 대선 정책주 아니냐, 뭐 대선은 시작됐는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2월 접어들어서 좀 특징이 코스피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거, 이제 삼성전자가 트리거가 됐고, 또 이제 국제 유가가 어쨌든 오미크론 이슈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85 선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그림이 조금 나왔냐면 우리가 연초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좀 생기고 있어요. 올해 21년도 연초에. 그게 뭐였냐면 21년도 올해 기준으로 이제 보면 6월 이전과 6월 후로 대한민국 증시는 딱 두 궤도로 양분할 수가 있는데 한번 리뷰를 해보면 12월이니까 가치주들이 많이 왔었어요. 시크니컬 업종들. 그게 뭐였냐면 철강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건설화학인 지금이 딱 12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 빨라진다 그러고 이제 12월 당장 지금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일정 부분 건설주 강세는 일단 첫 번째는 가치주 성격도 있습니다. 예, 건설주들은 대부분 저 PBR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저는 첫 번째 이유라 보고 두 번째가 12월 접어들어서 수급적인 면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쨌든 12월 장의 포인트는 배당이라는 이슈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거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배당을 하기 위해서 사실 대차라는 건 주식을 빌려간 거잖아요. 이게 공매도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빌려갈 때 공짜로 안 빌려갑니다. 이자를 내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이자만 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배당을 받아버리면 배당 수익률까지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월 달에는 코스피, 시커니컬 업종들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빨리 대차 잔고를 줄여요. 그런 수급도 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려도 대선 기대감. 전 그것도 큽니다. 왜?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JM, SY 두 분의 제가 이름을 이니셜을 지었습니다. 그냥 이름 얘기해도 돼요.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민주당의 JM, 국민의힘의 SY. 예. 이 두 분 대부분 어쨌든 뭐 청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름으로 해요. 다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아. 네,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 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두 분 모두 다 어쨌든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공급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도 영향이 좀 크고 오늘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아랍에미레이트를 급하게 날아가셨네. 물론 이제 거기서 아마 5G 관련주 움직였을 건데 여러분들 아이디어 바로 얻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으로 넘어갔단 말이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만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또 뭐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현대건설을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중동행도 심리적으로 현대건설 쪽에 힘을 줬지 않나 모든 게 좀 같은 그림으로 봐봤습니다. 네.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중동으로 갔으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중동 중에도 꼭 지정을 해서 사우디나 이쪽을 간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UAE를 갔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다는 건 이 삼성이 사실 그 예전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9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 이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삼성 입장에서는 뭐 5G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이 5G 반도체 만들니까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다시 약간 쉬어있던 인프라 쪽을 좀 재건하기 위해서 뭐 사진 답샀다고 가기 때문에 당장 뭐 예를 들어서 플랜트 쪽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아마 뭐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5G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5G가 사실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우리 모빌리티 세상이 되면서 네. 이게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다. 근데 이제 뭐 미중 패권 전쟁, 갈등 이런 것들로 화웨이가 제재를 받고 뭐 이러면서 5G보다 그냥 바로 미국이 강한 기술력을 가진 6G로 바로 가는 거 아니냐 우주 항공우주 쪽으로 네. 인공위성으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5G가 과연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만큼 이렇게 펼쳐질 수 있을까 플랜이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뭐 SKT나 KT나 U+가 5G 투자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실제로 5G 가입자 수님이 대한민국 저도 뭐 5G 하니까 근데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5G 요금을 내고 있는데 LTE인가?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못 느껴요. 네, 못 느끼는데 5G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림도 중요한데 이제 통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걸 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5G주가 사실 11월 달에 잠깐 움직였었어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환경을 만약 스마트폰으로 계속 구현하려고 그러면 초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감점을 봤는데 최근에 약간 그림은 말씀하셨듯이 이건 이제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6G 이야기를 해요. 이제 6G, 5G 그만큼 했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다음 미국의 만약에 브라이즌이라든지 AT&T라든지 통신사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시큰둥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전기차랑 이런 건 좀 달라요. 많은 투자분들이 많이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물려 계시거든요. 그렇죠. 물려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5G의 단점이 5G 관련 주식의 단점.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테나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안테나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지는 않겠죠. 뭐 유지 보수도 하고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근데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 CAGR을 강조하거든요. 앞으로 꾸준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가 좀 아쉽게도 모멘텀 플레이 섹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G를 갖고 있는 관점에서 그럼 어떤 전략이 좋을까 생각하게 되면 뭐 오늘도 KMW도 좀 움직이고 좀 보긴 봤는데 그렇게 액티브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 보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의 신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아직은 좀 고려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죠. 워낙 많이 그래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또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서운한 소리일 텐데 물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손절 지금 너무 클 텐데 손절하기도 그렇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제 희미한 기억 속에 올해 한 번도 기지개 못 폈던 것 같은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아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손실도 좀 깊겠지만은 거의 자포자기 모델 확률이 조금 높아서 뭐 지금 시점에 매도를 말하는 거는 의미 없다.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의미도 없고. 근데 마실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장에 대한 많은 투자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장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는 금리 인상 미국에서 뭐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정도 딱 이게 발표가 되면은 시장 확 좋아질 것으로 또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했잖아요. 뭐 뒤로 세 바퀴는 그냥 돌 줄 알잖아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경험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계속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서 처음 본 거야. 악재가 맨날 악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은 원래 10개 중에 8개가 악재야. 그럼 언제 매수하는 거야? 호재 나올 때 매수하는 거야? 아니. 8개 중 악재 중에서 딱 1개가 약간 사그라들 때 그때가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장을 이렇게 보고 일반 투자분들과 잠깐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보면 뭐 따라가기도 무섭고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 딱 잡았더니 이거 완전 고점 잡았고 그 반도체 잡자니 사실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증시에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제 생각으로 올해 12월하고 1월 달 정도가 되면 키가 맞춰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12월 장은 11월 달에 장했던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완화되고 그거를 코스피가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나름 형님과 동생의 커플링 장세로 가는데 이 커플링의 조합이 거의 이달 말 정도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2월 달 보통 이제 12월 되면 배당 기대감으로 배당주들이 가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증권주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은행주가 더 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딱 기준 잡아 드릴게요. 배당을 12월 달에 투자할 때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12월 동시만기 지나고 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동시만기라는 거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만이 12월, 15일 전후로 하는 게 역사적 가요 데이터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시점이라도 얼마 정도의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최소한 주식을 내년 6월까지 가져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팁. 세 번째,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내가 내년에 뭐 주식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나 우리나라 대선 끝나면 장 빠질 것 같아. 대선이 3월 말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못 가져가겠어. 그러신 분이라면 차라리 배당주도 하나의 트레이딩 영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쪽 전체 배당 총액의 추이인데요. 한 가지 주목할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려고 해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거의 연 코스피가 한 200개 종목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한 21조 정도 배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접어들어서 33조 원대로 60%가 튀어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19년도에서 2000년을 넘어오면서 한국 정시에서 크게 화두가 된 게 ESG도 화두가 되고 배당 확대 정책,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포커싱을 상당히 많이 밀었습니다. 자, 많이 밀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는 33조가 아니라 저거보다 턱없이 못했습니다. 2020, 그러니까 작년. 지금 2000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33조는 19년도 실적에 대한 2000년도에 확인된 배당이고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벌어들여 가지고 작년 연말에 배당한 거는 대략 그거보다는 조금 작았었어요. 20, 30조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작년 코로나로 뭐 돈 번 게 없었으니까.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인데요? 라고 묻는다면 올해 그 여러분들 주가는 좀 그랬지만은 뭐 주가도 뭐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죠. 순이익이 작년보다 따블이 났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이익. 근데 배당은 어디서 주는 거냐 하면 영업이익에서 주는 게 아니고 순이익을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순이익. 회사에는 많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차포 떼고 마지막에 남은 순이익이요. 자,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최근 5년 동안에 배당 성향이 얼마였는데 배당 성향은 또 뭐냐 하면 내가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나간 금액을 퍼센테이지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순이익이 1,000원이 남았는데 배당금을 500원을 했으면 나른 A 기업의 배당 성향은 500원 나누기 1,000원이니까 50%입니다. 예,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였는데 보니까 27%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올해 우리나라 전체 지금 예상 순이익이 얼마냐? 180조 원입니다. 아, 엄청 크네요. 예.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순이익만 놓고 과거의 배당 성향으로 산수를 해보면 예상 배당 총액은 50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올해 50조를 하겠느냐?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올해도 아마 시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봅니다. 30조 전후로.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표에서 보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계속 배당을 늘려간다는 기조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설하고 어쨌든 이러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배당락이 진행되는 12월 29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화요일 28일까지 보유하거나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의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충분히 배당 수요를 노리는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금리 이야기할 때 금융주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제 생각으로 배당을 노릴 거면 우리가 다 금융주 이야기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오히려 청권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으려고 앞에 설명이 장황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왜 증권주를 해야 돼요? 5천권사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아, 이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참 우리들은 주식은 물려 있는데 쟤들은 배가 부르다니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뭐 증권사 요새 수수료 가지고 장사 안 된다면서요. 우리가 결국 그 뭐지? 그 비투한 네.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 차마 그게 제가 제 입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월 달에 한번 출렁했지. 최근에 또 출렁했지. 예, 고 이자 수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ETF 열풍입니다. ETF 열풍, 해외 주식 열풍입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러분 복잡하게 계산 안 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반대매매 많이 당했다. 본인이 안 당하셔도 안 당하면 안 됩니다만은 출렁출렁 벌써 연초부터 한 7번 했거든요. 그 할 때마다 신용, 스탁론, CFD 다 터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얘네들은 또 오프라인 수수료를 때리네. 올라는 온라인 수수료인데. 나는 모 정권사 첫 고객 해가지고 S정권 10년 무이자, 10년 무이자는 아니고 10년 무료인데 분명히 무료로 했는데 반대 매매는 오프라인을 때리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정권사의 올해 사수 실적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 이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포커스 맞추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주가가 내려도 내가 배당 수익률로 들어갔다가 연초에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그럼 이런 생각, 왜 정권주를 오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내년도 정시를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배당주 중에서 섹터를 좀 골라보니까 오히려 정권주 관련주 중에서 배당을 좀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들어오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들고 간다면 내년 6월까지 들고 가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배당주. 네. 이유는 뭡니까? 6월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 배당주도 1월 달 되게 되면 금융주나 증권주들은 보통 빠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당 수요가 노린 자금 자체가 1월 달은 철저히 빠지면서 그래서 1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1월 효과 그러니까 막연하게 1월 달은 뭐 CS 있고 해서 IT 강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배당으로 노렸던 코스피 대형주가 눌리니까 반대적으로 스펀지 효과로 IT가 튀는 거거든요. 12월 달에 코스피가 강한 이유 중에 코스닥이 약한 거는 코스피가 강하니까 튀는 건데 아까 왜 6월 달에 한 걸 말씀 좀 드렸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진다는 3월이고 3월은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부분이 6월 달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분명히 12월이라 그랬는데 연준이 언제 밟아볼지 모르고 잘 생각해 보시면 테이퍼링 속도를 지금 기존 스케줄 6월에서 3월로 땡기자는 이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연준 금리에 대한 노이즈나 엑스포즈가 훨씬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점 자체를 상반기로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 콘텐츠주 한번 볼까요? 그동안 NFT 뭐 관련해서 상당히 네.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제이 콘텐트리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이제 끝나고 조정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최근 1, 2주 흐름에서 반도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같이 메타버스, NFT 또 하필 가상화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위메이드도 밀리고 다 밀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은 사실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오늘 뭐 나노슨 소재 같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기존의 삼원계 쪽 말고 뭐 전액이나 이쪽은 나쁘지가 않고 메타버스 쪽은 지금 약간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고 있고 이제 싸이월드 관련 주들이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었어요. 이제 12월 17일 정도가 싸이월드 제타 예정인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뭐 오늘 제가 보니까 다날도 좀 꺾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조금 이제 오늘 제가 주목했던 것은 컨텐츠 관련주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이 콘텐트리가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다른 걸 같이 봤어요. 위지역 스튜디오나 덱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사마네트웍스, 니오 다 봤는데 유독 제이 콘텐트리만 조금 하락세를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이 콘텐트리가 고점을 언제 찍었냐면 지옥이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전 세계 출시가 됐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주말 동안에 한국 드라마 사상 역사상 가장 빠른 순위로 넷플릭스 1위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이 콘텐트리의 주가는 월요일날 아침 최고가에서 지옥을 봤는데 지옥행이 됐어요. 표현이 좋네요. 자, 지옥을 봤는데 지옥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쭉쭉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은 그는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 관점에서는 약간 제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 이제 과도한 하락세는 멈춘다고 봅니다. 멈춘다고 보고 오늘 제이 콘텐트리가 조금 올랐던 거는 콘텐츠 본연의 문제가 아니고 메가박스 중앙인가요? 예, 맞군요. 자회사 메가박스 중앙에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일부 기존 계열사 주식을 40만 주 정도를 매도로 하면서 500억 정도를 확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별 재료가 좀 붙었고 컨텐츠 관련주들의 주가 관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하방 경직을 다지는 수준이지 않나 그 정도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 게임 관련된 주들 있잖아요. 게임주들. 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그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 친구들이 전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게임주들이. 이 부분은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상승 반전이 이미 꺾였다 이렇게 보세요? 아마 여기서도 이제 살아남는 자와 더딘 자의 차이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언제든지 다시 오늘 하락의 완충을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맥스도 있고 어차피 첫 번째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 미르4를 NFT 게임으로 출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NFT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위원들의 약간 뭐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일단 불법이니까 또 한국에서. P2E에 대해서 뭐 복복이 가능하다, 복사가 됐다는 미러포에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P2E 자체가 불가하니까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큰 그림에서 보면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도하게 빠르게 급등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오니까 헐레벌떡 삼성전자로 들어갈 자금은 별개지만은 메타버스나 투기적 자금 자체가 반도체나 일부 쪽으로 빠지면서 만들어진 약간 급격한 시세 조정이었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 종목 대비해서 좀 하반 경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다만 다른 종목들 그냥 한다고 카드라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중 대표적인 게 뭐 게임빌도 있고 아니면 좀 중소형 게임사들은 약간은 어쨌든 우리가 말고 있는 대장주 위메이드의 주가의 하반 경직과 일정 부분의 반등 시도형. 그러니까 지금은 위메이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올라오면 때립니다. 너무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근데 올라오면 때리는 그 힘 자체가 올라오면 받쳐주는 힘이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오늘 장중 흐름에서 좀 봤는데 일정 부분 위메이드의 하락 변동성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 반전이 될 것이다. 뭐 이걸 가지고 다시 20신고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J 콘텐츠리 네. 요 조정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주도 이제 하락의 마무리는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반도체주를 추격해서 살 거냐 그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쉬지 않고 8만 원대를 강하게 뚫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근데 본인의 생각에 나는 삼성전자가 가긴 가겠지만 강할 것 같지는 않다. 하이닉스가 강할 것 같지만 12월 내 15만 원 갈 것 같지 않다.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최근 2주 동안에 펼쳐졌던 반도체 소보장이 자금이 가져간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빠지는 구간에서 충분히 좀 최근에 급하게 내려왔던 게임주,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주들도 다 오르진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VFX 메타버스로 가면 위즈웍 스튜디오라든지 또 게임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타 종목 대비해서 생각보다 빨리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결제주들을 한번 볼까요? 다날이 빠지고 KG모빌리언스,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상승을 했다. 네. 이 현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장중에서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제 오늘과 연결시켜 보면 어제는 싸이월드의 BGM을 담당한 NHN 북스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고 같이 올라갈 땐 페이코인 관련, 그러니까 싸이월드 Z 관련 이제 결제 시스템을 병행하는 다날 같은 경우의 주가가 갑자기 약간 차익명으로 나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KG그룹의 KG모빌리언스가 장중한 때 두 자리 수장 폭등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다나라고 모빌리언스는 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취급결제, 소액결제 쪽이고요. 인지시스하고 페이코는 취급결제 피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날이나 모빌리언스는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소액결제나 이쪽 관점이고 KG 이니시스 아니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NHN 사이버 결제는 피지사 쪽입니다. 지급 결제 대행 쪽이니까 그건 일단 구분을 한번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모빌리언스의 반등은 네이버 출신의 CEO를 영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KG그룹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다날의 페이콘이 있다면 KG도 그런 거 못 만들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지사들은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러한 사업으로 갔을 때 메타버스 환경으로 갔을 때 또는 지금 다날이 추구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NFT 결제 쪽으로 갔을 때 이런 그림에서 충분히 그 피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는 그 생각도 약간 순환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순환매. 그러니까 다날의 주가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그 섹터 내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피지사들의 주가가 조금 올라오는 부분도 좀 있어서 약간 종목들로 봤을 때는 사실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의 시세 연속성은 조금 얼문이 돌고 근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NHN도 메타버스 NLP 쪽으로 사업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NHN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NHN은 약간 안정적인 주가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주라서 조금 너무 세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신 분이거나 느린데 성장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정말 이 뭐 핀테크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한참 또 뭐라 그럴까요? 인기가 좋다가 네. 어려워졌는데 이것도 금리 인상이 만약에 오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는 섹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은 이미 돈을 충분히 잘 벌고 있는 sek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호재가 될까요? 핀테크나 이쪽은 어떻게 보면 금리 쪽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플랫폼 업체들의 장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새롭게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피지 업체들은 지급 결정 대행이나 이런 결제 쪽은 EC와 관련이 높죠. 전자상거래 쪽과 거래액과 관계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타 섹터보다 게임주나 메타버스나 컨텐츠가 강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사각지대 수혜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관련했을 때 피해를 보는 우리가 통상적인 바이오보다는 바이오는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물론 신사업하면 돈이 들어가겠지만은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컨텐츠 플랫폼 업체를 강했으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서 어떤 노이즈를 준다면 그 부분은 이런 섹터가 여전히 사각지대 측면에서 상대적 매력도를 가질 수도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제 그 네마니아의 날 옵션 만기, 네, 옵션 네. 선물 만기 일이 도래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제가 외국인하고 연락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말 그대로 이제 선물과 국내 현물과 선물이 연계된 물량 자체가 한번 정리되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약간 막연하게 오해하시는 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매수가 우위였는데 가끔 때리는 그 매도 폭탄이 강한 충격을 보다 보니까 지레 그냥 동시 만기가 오면 아이고 장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린 네마니아의 날 하면은 먼저 이거 빨리 주식 정리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먼저 하잖아요. 부정적인. 왜 이름부터 엔젤이 아니라 위칭을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위칭데이라 그러잖아요. 그 위칭이 마녀잖아요. 만약에 그 동시날을 마녀로 하지 않고 엔젤데이를 했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았을 건데 근데 그건 왜요? 그러면 그만큼 엔젤이라는 단어를 빼고 위칭데이라고 넣은 이유는 미국에서 넣은 이유는 그만큼 만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에 대한 경계 왜 마녀라는 게 한국에는 귀신이고 미국에는 마녀입니까? 좀 다른데 약간 그 변덕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동시 만기를 좀 전망한다는 거는 아마 파생 관련 애널리스트분의 의견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고 일했을 때 느꼈던 것과 트레이더로서 일할 때 느꼈던 거는 결국 현물이 기준입니다. 현물이라는 건 주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외국인의 삼성전자나 IT에 대한 급격한 매수가 급격한 매도로 반전되지 않는 한 오히려 동시 만기일은 지나간 이벤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뷰가 딱 그래요. 지금 5일 연속 후강이 나옵니다. 후강. 그러니까 장중 흐름이 아침에 좀 가다가 10시 전에 약간 미끌리는 것 같다가 12시 미끌리다가 오후장 되게 되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올해 기준으로요. 5일 연속 후강이 나온 게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약세장에서 혹은 조정장에서 조금 강한 장으로 바뀌어진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잘하면은까지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12월 달이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코스피가 대략 지수 기준으로 3,000 이상, 코스닥은 1,000포인트 이상을 말하는데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시장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던 오미크론이 선물이 돼버린네에 대한 그 영상과 뉴스가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한 요즘이라 또 미국에서의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내일 중국에서 어떤 뉴스가 터져 나올지 네. 이거에 따라서 언제든 휙휙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하여튼 뭐 긴장은 놓치지 않되 어쨌건 좀 차분하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공격적으로 치고 갈 때 팍 사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느껴온 그림대로 공포가 결정적으로는 더디지만은 뒤집어서 밑으로 본 투자가보다는 기다렸다가 그래도 위를 보신 분들이 지금 그나마 좋다. 그건 지금 우리 올해 21년도 정권 투자의 레퍼런스가 그걸 반증하고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참 요즘 이렇게 변동성 심할 때는 네. 사실 막 불안하잖아요. 더 떨어질까 봐.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이거 또 떨어져서 마이너스 30, 40대면 네. 어떡하지? 그래서 막 손절 이런 거보다 지금은 그냥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변동성 심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다른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가만히 있어. 대형주들? 뭐 사지도 말고. 왜냐면 사고 싶죠. 살 돈도 없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시면 좋고 대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0% 떨어지고 20% 떨어지는 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미 매매하셨던 분들이에요. 급하게 막 게임주 붙고 이거 이야기지. 이미 한 두세 달 동안 하신 분들은 이미 더 내려갈 것도 없어요. 그치. 지금 보면 원건 또 리오프닝 관련주 벌써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조금 쉬시고
자신이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너무 성의 없게 들릴 수가 있는데 사살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항상 보면 12월보다 1월 효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오늘 장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차분하게 대신 이제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거는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그 기준점 하나 잡아드리면 삼성전자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시장 뷰를 좋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진다는 거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부러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조금 지금 수급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뭐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가 1종 5천억 정도가 나온다든지 뭐 예컨대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